자, 오늘이 11월 4일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네요. 그쵸? 벌써 올해가 다 끝나가요. 근데 수업이 끝나면은 저녁에 이제 운동을 웬만하면 가는 편이에요. 당뇨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라. 근데 요즘 헬스장에서 캐롤이 나와. 벌써. 좀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여튼 뭐 나오니까 뭐 싫진 않더라고요. 근데 연말 느낌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우리도 이제 뭔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점인데, 우리도 리액트 마무리 얼마 안 남았어요. 한번 가봅시다. 그 실행을 해서 어저께 목록이 나온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자, 일단 가동을 좀 해볼게요. 이게 데이터가 양이 좀 많다 보니까 화면에 나올 때 브라우저가 조금 버벅이더라고요. 예, 한 번에 한 800건 정도가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900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출력하고 나면 스크롤이 조금 멈칫멈칫할 거예요. 자, 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출력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 글자 색깔 같은 거 이런 거 좀 강조하려고 스타일드 컴포넌트 좀 넣었었죠.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글자를 선택적으로 다르게 나오는 조건문이 들어있는 스타일드 컴포넌트였는데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가 뭐 깊게 설명은 안 했어요 어제.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요, 요 드롭다운을 넣을 거예요. 드롭다운을 넣어서 이 드롭다운 선택지에 따라 이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볼 겁니다. 근데 이런 거 구현한 일종의 검색 기능이잖아요. 이런 거 구현할 때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잠깐만요. 자, 자, 만약에 어떤 페이지가 있다고 칩시다. 웹사이트에 메인 페이지가 있다고 칠게요. 이 메인 페이지에서 뭔가 메뉴를 클릭해서 일로 왔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를 필터링을 막 한다고요.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막 바꿔요. 그래서 막 여러 번 데이터를 필터링을 한 다음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생긴 뒤로 가기 버튼 있죠? 이걸 눌렀을 때 내가 여태까지 요 항목 선택했던 거를 계속 역으로 다 거슬러 올라갈 거면 그때는 요 변경된 값을 쿼리 스트링으로 URL에 보내서 URL에 있는 값을 파싱해 갖고 적용을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 저번에 그 검색 기능 만들 때, 학과 관리 검색 기능 만들 때 검색어를 그 쿼리 스트링으로 보냈었죠. 같은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데이터를 아무리 막 바꿔도 그럼 여기 화면이 막 바뀔 거 아니에요. 뒤로 가기 했을 때 그거 다 무시하고 나는 바로 메인으로 갈 거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쿼리 스트링 처리가 아니라 얘네들을 상태값으로 관리해 주는 거예요. 구현 케이스가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한번 어떤 케이스인지 찾아볼게요. 만만하죠. 자, 이 네이버 웹툰 보면은 요일별 웹툰이 마치 이렇게 그 탭처럼 이렇게 구현이 돼 있는데 클릭할 때마다 콘텐츠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제가 뒤로 가기를 누르면 제가 클릭했었던 그 요일을 다 역으로 답습해요. 그쵸? 이거는 클릭된 항목을 쿼리 스트링으로 보내서 다시 받는 거예요. 여기 쿼리 스트링 보면은 요일을 선택하는 날짜 값이 있잖아요. 목요일 턴 누르면 쿼리 스트링 값이 바뀌죠. 이렇게 구현하는 거는
내가 사용자가 클릭했던 그 히스토리를 계속 남기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번엔 다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이거 말고. 자, 뭔가 웹툰이 있을 때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자, 쇼핑몰로 왔어요. 쇼핑몰에 보면은 보통 이제 후기하고 뭐 그런 것들 탭이 있을 텐데. 자, 상세 정보, 후기. 여기는 탭이 아니네. 이 페이지도 아웃. 같은 사이트이므로 아웃. 자꾸 옥션이 들어오는데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상세 설명, 구매 후기, 상품 문의, 교환 반품. 이렇게 탭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화면이. 그쵸? 지금 여기 보면은 실제로는 스크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로 구현이 돼 있네요. 근데 뭐 어찌됐건 뭔가 클릭했다라고 하는데 쿼리 스트링은 전혀 변하질 않아요. 탭이 됐건 스크롤만 이동이 됐건 클릭했을 때 그 쿼리 스트링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사용자가 여기를 아무리 많이 클릭해도 뒤로 가기 누르면은 그 내역을 다 무시하고 그 완전 직전 페이지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페이지가 에러다. 좀 전에 옵션을 동작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상품을 클릭하면 새 창을 띄웠어요. 그러니까 뒤로 갈 게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뒤로 가질 않는 거고요. 요거 봅시다. 탭 이렇게 눌러서 화면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근데 네이버도 이 탭 같은 거는 보면은 여기에 쿼리 스트링이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왔다 갔다 해봐야 현재 레시피에서 뒤로 누르면은 그 직전에 있던 웹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네이버 전 페이지로 가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용자가 클릭한 항목에 대해서 그 뒤로 가기 버튼 눌렀을 때 그거를 역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쿼리 스트링 처리.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상태값 핸들링. 그렇게 갑니다. 쿼리 스트링으로 넘기는 예제는 학과 관리를 하면서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태값 관리로 갈 거예요. 그리고 쿼리 스트링 관리는 나중에 뭐 영화진흥원이나 카카오 오픈 API 등 여기서 또 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재등장할 거예요. 계속 예제마다 번갈아 가면서 골고루 봅시다. 그래서 화면상에 이렇게 생긴 드롭다운을 넣기 위해서요. 스텝 2 보시면 드롭다운을 배치하기 위한 그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div 태그 하나 상속받아서 포지션 스티키 걸고 상단 0,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뭐 테두리 뭐 이런 거 대충 주고 그 안에 있는 드롭다운한테 사이즈나 여백 같은 거 좀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드롭다운을 3개를 놓을 거예요. 성별 선택, 그 다음에 탑승지, 마지막으로 생존 여부. 뭐 더 늘릴 수도 있지만 그냥 골고루 3개만 넣을게요. 드롭다운이 3개니까 상태값이
3개가 필요해요. 그 3개를 전부 유즈 스테이트 해갖고 유즈 스테이트라고 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상태값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냥 문자열로 이렇게 바로 해버려도 돼요. 유즈 스테이트라고 해서 기본값을 이렇게 빈 문자열을 걸면은 이거는 상태값 하나를 관리하겠다는 거니까 그때는 유즈 스테이트를 3번 써야겠죠. 드롭다운이 3개니까. 근데 여기서는 상태값 3개를 하나의 제이슨 객체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제이슨 하나가 드롭다운 1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현 패턴을 지금 바꾼 거예요.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확인하려고요. 자, 그래서 상태값으로 처리할 변수를 위에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위에 해놨고요. 그 다음에 드롭다운의 선택 상태가 바뀌면 그 이벤트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드롭다운이니까 이벤트를 전부 똑같은 걸 재탕시킬 거예요. 전부 얘를 걸어서, 왜냐면은 그 2점 타겟이라고 접근한 다음에 커런트 타겟이라고 접근한 다음에 쓰면은 똑같은 이벤트를 연결해도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하나를 집어낼 수 있잖아요. 2점 커런트 타겟이나 뭐 이렇게 취득하면, 그쵸? 리액트에서는 2점 타겟하고 2점 커런트 타겟이 같아요. 그러니까 미묘하게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구별 안 하고 써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여기선 이벤트 함수 하나를 먼저 준비를 좀 할게요. 자, 여기 밑에서 드롭다운 선택 변경 시 호출되는 이벤트를 정의합니다. const on select change는 use callback. 자, 그냥 use callback이라고 들어갈 거면은 위에 임포트가 돼 있어야 되고, 여기 useRef는 필요가 없고, 임포트를 안 할 거면은 밑에서 쓸 때 react.useCallback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건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여기는 react.useCallback인데 왜 여기는 useCallback,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차이가 없어요. 전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자, 이제 이벤트를 위한 객체 봤고요. 콜백 함수 하나 지정하고 페이지 열릴 때만 처리해야 되니까 빈 배열 하나 놓습니다. 자, 요 이벤트 함수를 제가 드롭다운은 밑에 미리 코딩을 해놨어요. 자, 성별 선택, 탑승지 선택, 생존 여부 선택, 요거에 대해서 변경이 됐을 때 on change에 다 똑같은 함수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고침했을 때 드롭다운이 잘 나오는지 먼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잘 됐다 싶으면은 요 이벤트 함수를 구현을 해야죠. 만약에 A 태그에 대한 클릭 이벤트이고 혹은 폼 태그에 대한 서브 및 이벤트라면 첫 번째 줄에 이 배열은 왜 줄바꿈이라고 쓰느냐, 첫 번째 줄에 2점 프리벤트 디폴트는 무조건 넘어가야 돼.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 밖에 다른 종류의 이벤트는 저걸 넣을지 안 넣을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돼요. 판단하기 힘들면 그냥 모든 이벤트 첫 줄에 무조건 넣으세요.
자, 요거는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잠깐 조금 이따 삭제할 임시 코드예요. 콘솔.로그 우리는 보통 2.current target 이렇게 접근을 해요. n이 빠졌네. 자, 그래서 요 드롭다운의 선택사항을 바꾸면, 야, 이게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컴퓨터가 뻗네요 자꾸. 우씨. 자, 드롭다운이 바뀌면 2점 커런트 타겟을 로그로 찍었으니까 드롭다운이 그 자체가 출력이 되겠죠? 이게 지금 2점 커런트 타겟이에요.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바꿨더니 요거 자체가 2점 커런트 타겟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드롭다운 자체가. 그게 2점 커런트 타겟이에요. 이벤트가 발생한 HTML 태그 자체. 근데 리액트에서는 2점 타겟이라는 것도 있어요. 2점 커런트 타겟은 우리가 그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할 때도 매번 썼던 거잖아요. 근데 2점 타겟은 리액트에만 있는 거예요. 자, 새로 고침 좀 하고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느려. 근데 찍히는 거 똑같죠? 그쵸? 어차피 도찐 개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똑같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2점 타겟으로 가건 2점 커런트 타겟으로 가건 의심하지 마세요. 같은 거야. 자, 그러면 드롭다운의 입력값을 취득할 때는 드롭다운은 요 선택 항목들 자체가 배열이라 그랬죠. 요 전체가 배열이고, 자, 이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위치가 selected index라고 하는 값으로 관리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드롭다운의 입력값을 취득을 할 건데, const current는 2점 타겟 이렇게 하면은 이벤트가 발생한 하나를 변수에 담은 거죠. 타겟이랑 커런트 타겟이랑 똑같은 거라 그랬죠. 구별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const 키는 current.name 네임 속성 값을 가져와요.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을 가져와요. const의 밸류는 current 전체 그 선택한 드롭다운에서 current.selected index 선택한 위치에 밸류를 가져와요. 자, 요거 콘솔로 잠깐 찍어보면 키는 키 밸류는 밸류 이렇게 해서 찍어보면, 자, 드롭다운 선택했을 때 네임이 survived고 그 다음에 값은 생존 여부 true false예요. 요거거든요. 자, 선택을 바꾸면, 자, 이름은 survived. 요 키라고 하는 값은 select 태그의 네임 속성이에요. 그리고 value라고 하는 거는 선택한 위치에 옵션의 value예요.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name까지는 잘 안 건드리고 value만 가져오거든요. 여기서 name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위쪽에 상태값 있죠. 드롭다운 선택 상태를 저장할 상태값. 여기서
이 상태값의 키 이름과 셀렉트 태그의 네임 속성을 똑같이 맞춰놨어요, 일부러. 안 그러면 상태값을 각각 따로 관리해야 되니까 드롭다운의 선택이 바뀌면 그 네임 속성을 뽑아서 네임 속성과 똑같은 키를 갖는 부분에 값을 갖다 넣으려고.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콘스트 테스트는 키는 밸류다 라고 하면 이 제이슨 데이터의 키는 말 그대로 그냥 키고요. 값은 선택한 값이 되겠죠. 아, 테스트. 자, 이걸 출력해 보면 자, 제이슨 데이터의 그 변수 이름은 키고 값은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이슨의 그 키 이름이잖아요. 키 이름을 말 그대로 키라고 적은 거야. 근데 이걸 대괄호로 묶어버리면 그러면 이 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게 A라고 쳤을 때 제이슨 데이터의 키 이름은 A가 돼요. 실제 이 변수가 담고 있는 변수의 내용을 제이슨 이름으로 갖다 써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찾아보면 자, 지금 퀸즈타운이라고 하는 얘를 선택을 했는데 이 항목의 네임 속성은 이거라고요. 이거를 아까 키라는 변수로 받아왔죠. 그러니까 이 키라는 변수가 담고 있는 이 실제 값이 제이슨의 원소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제이슨의 키 이름을 간접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요 상태값에서 드롭다운 하나를 수정하면 이 셋 중에 하나를 거기에 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드롭다운이 3개니까 드롭다운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수정을 하면은 그 수정된 걸 여기에 반영을 해주겠다는 건데 이 키의 용도는 과연 이 3개의 값 중에 내가 뭘 수정할지를 찾아가는 용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존의 상태값을 그대로 하나 복사합니다. new state라고 해서요. 이 스테이트 값을 그대로 복사하고요. 그럼 이 3개가 그대로 따라오겠죠? 그 중에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하고 일치하는 것만 선택값으로 다시 재정의해요. 이렇게 하고서 상태값 갱신과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 하나. 상태값을 갱신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봐요. 상태값 갱신할 때. 첫 번째는 그냥 파라미터로 변수 바로 넣어주는 거. 세터 함수에 그냥 변수 바로 넣어주는 거. 두 번째는 이 세터 함수를 콜백 스타일로 업데이트하는 거. 두 가지를 해봤죠, 여태까지. 자, 콜백 스타일을 쓰는 경우는요. async await 안에서는 무조건이에요. async await 안에서는 이렇게 상태값의 변수 다이렉트로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상태값이 좀 엉킬 수 있대요.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비동기 처리 안에서는 콜백 스타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에이싱크 어웨이트가 없다면 콜백 스타일을 쓰건 이렇게 변수를 바로 대입하건 상관없어요. 근데 변수를 직접 대입할 때 주의점은요. 그 원본 상태값을 반드시 복사 후 가공해야 돼요. 이 상태값에 갱신하는 세터 함수에는요. 상태값의 복사본이 항상 전달돼야 돼요. 원본 상태값을 그대로 넣어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다들 외웠죠? 화면상에 아무도 필기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원본 상태값을 그대로 이렇게 점점점 찍어서 요거를 그대로 갖다 복사를 하고 그 중에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과 일치하는 것만 각자 바꿔치기 한 거죠. 갱신된 거를 로그로 찍었어요. 자, 그 와중에 이제 이 안에서 바깥에 있는 요 스테이트를 갖다 쓰고 있으니까 이 이벤트 처리가 전체적으로 스테이트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의존하는 자원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의존성을 관리해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거를 저는 그 여러분들 이해를 좀 쉽게 하라고 이걸 그 변수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 맨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값을 바꾸면 상태값 출력이 되겠죠? 자, 상태값 3개 중에 성별만 바뀌었고 바뀌고 값이 빠졌죠? 평균연보 선택 다시 뺐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3개 드롭다운에 대한 상태값을 하나의 제이슨 객체에서 골고루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요 스타일이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고요. 이거를 이제 콜백 스타일로 바꾼다라고 하면 setState 한 다음에 스테이트는 자, 콜백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콜백 스타일로 정의할 때는 콜백 스타일이 아닐 때는 원본 상태값을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항상. 근데 콜백 스타일로 구현하면은 원본 상태값이 이미 복사가 돼서 이 콜백 안으로 파라미터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복사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얘를 써버리면 돼요. 콜백 스타일의 경우 현재 상태값이 복사된 파라미터가 콜백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스테이트 안에서 자, 제이슨의 이름을 이렇게 점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문자열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랬죠? 이렇게 문자열로 접근할 때는 요 키 이름을 변수 처리해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코드가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갱신값 상태값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변수 이름은 뉴스테이트라고 바꿉시다. 위에 거랑 이름 맞추는 게 좋으니까. 어떤 스타일로 코딩하든지 그냥 똑같은 거니까 두 개 다 적응해 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에이싱크 어웨이트 안에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게 값이에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값이 제대로 바뀌는지만 봅시다. 네, 잘 바뀌네요. 자, 지금 그 교환에 있는 코드는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 추가로 코딩을 한 거니까 요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음. 자, 지금 여기까지가 스텝 2입니다. 스텝 2인데 아, 이렇게 할 때는 스테이트를 지금 안 쓰니까 빼도 되는구나. 이렇게 처리할 땐 빼야 되고. 왜냐면은 지금 위에 게 주석으로 막혔잖아요. 밑에 코드만 살아있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스테이트를 직접적으로 쓰고 있질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될 때는 위에 코드를 쓸 때는 스테이트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아래 코드를 사용할 때는 스테이트를 직접적으로 쓰는 데가 없으니까 이게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은 이렇게 해줘야겠네. 뭐가 좀 지저분하다. 자, 스텝 2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코드는 그 교환에 없는 상태로 제가 지금 그냥 즉석에서 설명하려고 추가적으로 코딩을 한 거니까 이건 제가 화면에 좀 띄워놓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그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뭐 사진을 찍어놓건 뭘 하시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수업 설명하다가 뭔가 좀 부연 설명하려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 요즘 좀 그런 게 점점 생기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수업 시간 중에 설명 놓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 아예 설명을 안 듣고 그냥 교환만 보고 하겠다 그런 거 같은데, 교환을 단톡에 올려줘도 옛날 거 보고 코딩하고. 설명에 집중 좀 하세요. 요즘에 설명 집중 안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수업의 기본은 제가 하는 설명입니다. 교환이 먼저가 아니에요. 교환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일단은 그 배포해드리는 파일은 언제고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놓은 지가 벌써 한 서너 달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작성했던 코드 나중에 보면 좀 생각이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이제 수업하다 보니까 이 방식보다 저 방식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이제 즉흥적으로 계속 바꿔요. 가끔은 버전이 업그레이드 돼서 코드를 막 다 뜯어 고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는 설명 먼저 들으세요. 제발 좀. 어제 여러분들 톡방에 올라오는 얘기 특히 좀 심했어요.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걸 왜 모르고 있을까? 그런. 과정이 중반이 지났기 때문에 좀 흐트러지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야, 내용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집중력은 점점 더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집중력 흐트러뜨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화이팅 합시다. 자, 10분 쉬었다가 요거 실습하시고요. 11시에 봅시다. 네, 이따 봐요. 자, 1교시에 만들었던 기능이 그렇게 어려운 기능은 아니었어요. 그냥 드롭다운 집어넣고 드롭다운 바뀔 때 상태값을 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상태값을 갱신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좀 더 명확히 할게요. 모든 프로그램이, 특히 이제 프론트엔드 계열,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웹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큰 범주 안에서 보면은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앱들도 프론트엔드의 한 종류예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프로그램들. 이 프론트엔드 계열 프로그램의 특징은요, UI가 있다는 거죠. UI를 갖는 프로그램이 가장 속도 저하가 나는 시점은 화면이 갱신될 때예요. 자, 상태값을 갱신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바꿀 파라미터를 그냥 다이렉트로 전달하면요, 얘는 화면 갱신이 발생을 해요. 리액트에서 이 화면을 그리는 거를 렌더링이라고 하거든요. 리액트에서는 그래서 리렌더링이라고 표현을 해요. 상태값을 이렇게 그냥 변수를 바로 파라미터로 전달하면은 리렌더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콜백 스타일로 처리할 경우에는 그 렌더링이 다시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리 속도가 좀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화면 갱신을 건너뛰니까요. 자, 근데 그러면 얘가 속도가 더 좋은데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린 교환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요걸 쓰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교환은 처음부터 이 방식을 쓰고 있지 밑에 건도 안 쓰고 있잖아요. 아, 쏘리. 위에 거를 쓰고 있지 아래 거를 안 쓰고 있죠. 그렇게 좋은 거면 처음부터 아래 거 쓰지 뭐하러 이거 필기를 시켜, 그쵸? 자, 여기서 사용자가 선택한 드롭다운의 값이 변경이 되면 상태값이 바뀌면은 그 상태값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상태값이 바뀌었을 때 이 유즈 이펙트가 호출되게끔 해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상태값 변경에 따른 이 뒤에 오는 단어가 여태까지 제가 표현했던 단어는 그 후속 처리였어요. 여태까지 제가 수업 시간에 표현했던 단어는요. 이제부터는 진짜 실무에서 쓰는 용어들을 종종 제가 쓸 거예요. 점점 비중을 높일 거고요.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요. 우리가 코딩을 뭔가 하나를 했을 때 그거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다양한 효과들을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유즈 이펙트의 용도가 사이드 이펙트 구현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서 그 회원 정보 들어가서 닉네임을 하고 고쳤어요. 그럼 회원 정보 수정 기능이니까 얘는 이것만 하면 끝나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이드 이펙트는 여러분이 작성했던 모든 게시물의 작성자 이름이 같이 바뀌는 거. 그런 걸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요. 자, 여기서는 상태값이 바뀌면 이 변경된 상태값을 다시 그 AJAX로 백엔드에 보내서 목록을 필터링해서 다시 받아올 겁니다. 근데 이 콜백 스타일로 처리할 때는 화면 렌더링이 안 된다 그랬죠. 사이드 이펙트는요, 화면 렌더링이 변경되지 않으면 발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방식은 단순히 상태값만 바꾸기에는 최적의 성능을 가져오지만 얘를 호출시키질 않아요. 얘는 비교적 처리 속도가 느리지만 유지 이펙트를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교환에는 결론만 주니까 코드가 이것만 들어있던 거예요, 애초에. 리액트의 핵심은 그 유즈 스테이트 사용법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내용이고요, 지금 얘기한 게.
여태까지의 그 수업 내용이 주로 퍼블리셔들을 위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당장 코딩에서 화면상의 결과를 보는 거에만 치중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의 수업 내용은 진짜 개발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원리에 대한 설명들과 용어들이 이제 점점 본격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연습 문제 제출 해 주세요. 연습 문제 제출을 받는 지금의 목적은요. 수업을 지금 몇 명이나 따라오고 있는지 제가 가늠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면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반응을 제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해보려고 프로그램 코드는 실험이에요, 실험. 코드를 여러 가지 패턴으로 실행해갖고 이럴 때는 되고 저럴 때는 안 되냐 그런 걸 내가 직접 찾아내야 돼요. 콜백 스타일로 했을 때 상태값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여기 리패치는 아직 안 쓰니까 리패치는 빼도 되고 상태값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훅을 준비해 놓고요. 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자, 새로 고침을 합니다. 일단 유즈 이펙트는 페이지가 열리면 무조건 한번 실행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꿔요. 유즈 이펙트 실행됨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콜백 스타일은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키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변수값만 처리하는 경우는 자, 새로 고침 다시 할게요. 자, 상태값이 갱신되고 거기에 따라 유즈 이펙트가 그 뒤에 후속으로 처리가 되죠. 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상태값만 가지고 그냥 거기서 쫑칠 거면은 펑션 스타일로 콜백 함수 스타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상태값에 따라서 다른 후속 처리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함수 스타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 다른 데서는 비동기 처리 안에서 뭐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유즈 이펙트를 쓸 거냐 안 쓸 거냐에 따라서 변수 그냥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느냐 콜백 함수를 쓰느냐 그게 오히려 결과면에서는 확실해요. 자, 그러니까 유즈 이펙트 상에서 이제 여기서는 상태값이 바뀌면 그 변경된 값을 취득해서 AJAX를 다시 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스타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교환에는 이렇게만 배포가 돼 있어요. 현재. 근데 아까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한 이유는 이제부터는 그 원리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자 함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유즈 이펙트가 실행됐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AJAX를 다시 호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라미터 조합해서. 그래서 상태값 중에 빈값이 아닌 것들만 추려서 파람스라고 하는 제이슨을 따로 만들게요. 빈값이 아닌 것만 추릴 거예요. 그래서 제이슨 객체를 반복 돌면서 그러면은 for2는 제이슨에 대한 반복입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 제이슨의 키값이 계속 들어오죠. 상태값에 그 키를 적용했을 때 그 제이슨 객체가 실제로 값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요. 존재한다면 그 항목을 이 파람수에다가
키 추가해서 옮겨 담아요. 그러니까 빈값은 빼는 거죠. 보내도 상관은 없는, 실제 백엔드면은 그걸 다 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상태값이 요거 3개잖아요. 이거 3개를 실제 백엔드에 전송을 하면은 대부분의 백엔드는 빈값이 전송됐네? 너 아웃. 이런 걸 백엔드가 알아서 걸러요. 근데 제이슨 서버는 빈값이 왔네? 그러면 성별에 진짜 빈값이 들어있는 데이터. 그냥 고지고대로 FM대로 찾아요. 제대로 만든 백엔드는 만약에 프론트엔드가 파라미터로 빈값을 보냈다. 쿼리 스트링이면은 성별은 하고서 값이 없고 그냥 바로 엔드 들어가는 거예요. 빈값인 거지. 그 다음에 탑승지는 뭐 C다. 엔드. 그리고 썰까지만 적을게요. 서바이브는 true다. 자, 이렇게 값이 전달됐다면 백엔드는 이걸 받아서 이거 빈값이네? 너 아웃. 변수 그럼 요거 2개만 취할게. 이렇게 알아서 지각하는데 제이슨 서버는 되게 FM대로 만들어서 빈값이네? 그럼 성별이 비어있는 데이터를 찾으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요 제이슨 데이터에서 진짜로 성별이 이렇게 비어있는 데이터를 찾으려고 든다고요. 이건 제이슨 서버가 너무 고지식하게 만들어져서 그래. 근데 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검색 결과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빈값만 따로 추려내는 과정은 우리가 연동하는 게 제이슨 서버라서 그래요. 실제 백엔드에서는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이 스테이트 바로 보내면 돼요. 자, 그러면 AJAX를 다시 한번 또 호출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디 갔어? 요걸로 이제 AJAX를 한번 또 호출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얘를 쓰시면 됩니다. 리패치라고 한번 호출하면 이게 그대로 다시 한번 실행됩니다. 리패치라고 호출하면 얘가 그대로 다시 한번 실행됩니다. 파라미터를 바꾸고 싶다면 리패치하고서 여기다가 제이슨 열어서 파람스라는 이름으로 바꿀 파라미터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그대로 다시 한번 실행이 돼요. 이게 실행되면 얘가 바뀔 테니까 화면도 갱신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JAX를 재요청해요. 그럼 리패치도 사용하니까 여기에 리패치라는 애도 들어가 줘야겠죠. 요 리패치는 얘니까요. 바깥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 의존하니까 의존하고 있는 애도 사용해야겠죠. 자, 그럼 지금 사망자만 이렇게 필터링이 됐고요. 생존자만 필터링. 퀸즈타운 남자. 그럼 생존자 사망자 같이 나오고 세르브로 여기서 생존자. 오, 돈 많은 동네를 여기 사는 사람이 많네. 확실히 여자가 생존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아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그 지역에 따라서 생존자 비율이 좀 달랐어요. 근데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는 데이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캐글이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의 그 놀이터 같은 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진대회 같은 거 하는 그 되게 권위 있는 사이트인데 거기에서 배포하는 데이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기능이 구현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끝이 났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새로 고침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AJAX 전체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요. 그리고 스테이트라고 하는 상태 값을 세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유즈 이펙트는 기본적으로 화면이 처음 실행될 때는 무조건 한번 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부터 이 변수 값들이 바뀔 때마다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즈 이펙트 안에서 지금 뭐 호출하고 있죠? 리패치 호출하고 있죠. 그럼 결과 페이지가 처음 열릴 때 AJAX는 2번 호출돼요. 중복 실행이 된다는 얘기. 페이지를 하면 자, 그래서 네트워크 탭을 보면요, 중복 실행이 되느라고 타이탄이 한번 호출되다가 한번 또 호출되네 하고 앞에 게 취소가 되죠. 그래서 유즈 이펙트를 구현할 때 은근히 은근히 페이지가 자동으로 열릴 때는 동작할 필요 없고 사이드 이펙트로만 동작시키고 싶을 때가 은근히 많아요. 그러면은 얘가 페이지가 처음 호출됐을 때는 동작하지 않도록 뭔가 if 문으로 걸러내야 돼요. 그거를 처리하는 기법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대부분은 그냥 하드코딩으로 표현하는 거고 제일 괜찮았던 게 훅으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훅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에 use mounted ref.js라고 만들게요. 메모라가 들어갈 필요는 없고. 자, 여기에 use ref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use ref를 컴포넌트에 연결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일종의 전역 변수를 만드는 용도라고 했었죠. 상태 값이 바뀌면 무조건 화면이 렌더링 되기 때문에 얘는 화면 렌더링하고 상관없는 애라서 use ref로 만들면 돼요. 화면에 출력하는 용도가 아닌 전역 변수는 use ref로 생성하시면 돼요. 얘가 기본값이고. 그래서 요 값을 바꾸고 싶을 때는 mounted ref.current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죠. 자, 구현 원리는요. 일단 변수 하나를 false라고 준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use 이펙트가 두 번째 파라미터가 빈 배열이면은 페이지가 처음 열릴 때 한 번만 실행되는 거죠. 페이지가 열린 다음에 set timeout은 지금 여기 뒤에 시간값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타임아웃을 권함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거는 이걸 비동기로 처리하려고 콜백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표시되는 게 모두 완료됐다면 false로 준비했던 것을 true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before 그 다음에 화면 출력 후 true로 바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mounted ref라는 값을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 이 값을 리턴 받았을 때 얘가 true라는 얘기는 화면이 출력이 끝났다는 얘기고요. 얘가 false라는 뜻은 화면이 출력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아직. 그래서 요 값으로 if 분기를 시키면 이 값으로 if 분기를 시키면 화면이 출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use mounted ref 훅 가져왔고요. 얘가 화면에 마운트가 됐는지 알아보기 위한 훅 참조했고,
여기에 유즈 이펙트에서 if 커런트가 참일 때만 해라. 이 말은 컴포넌트가 화면에 마운트된 이후에만 동작하게 한다. 그러니까 최초 실행할 때는 요거 실행하지 말고 화면에 뭔가 다 나온 다음부터만 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의존성 추가됐으니까 모니터링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새로 고침할게요. 자, 네트워크 때 보면 그 오픈 API 연동할 때 취소된 거 없어졌죠. 최초 접속 시에 중복 실행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제 완성했고요. 요거 실습해서 12시까지 완성하시면 되고요. 이제 한번 돌아봤으니까 그 리드미 파일에 그 유즈 엑시오스에 대한 사용 방법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 같이 살펴보고, 이게 연습 문제가 있었나? 연습 문제가 배포가 됐네요. 아, 이거 교통사고 통계 데이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연습 문제 할게요. 드롭다운 한 개만 있는 거예요. 같은 데이터로. 연도별로 필터링 하는 거. 자, 지금 하나만 더 설명할까요? 여기 보시면, 그, 리패치 하면서 파람스라는 걸 전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타이타닉이라고 백엔드에 접속을 할 때, 내가 이거 한번 선택을 해야지. 자, 남자. 자, 그럼 백엔드 자체에 접근을 할 때 이렇게 쿼리 스트링으로 변수값이 날라가요. 뭐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지만, 자, 리액트 안에서 접근할 때는 포트번호 이렇게 똑같이 가도 되는데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접속할 때는 포트번호 3001로 바꿔줘야 돼요. 자, 제이슨 서버는 쿼리 스트링으로 변수를 보낼 때, 쿼리 스트링으로 보내면은 key equal value죠. and key equal value.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면 요 키가 이 제이슨 데이터의 뭔가랑 매칭이 되고, 그리고 value가 저장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면은 딱 그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키가 P클래스였고 값이 3이라면 이게 객실 등급이에요. 3등급의 객실의 데이터만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P클래스가 5였다. 객실 등급이 1에서 3까지밖에 없거든요. 매칭되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이슨 서버의 특징이 이 쿼리 스트링과 값이 실제 데이터와 일치하는 것만 필터링해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자, 요거 12시까지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12시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리드미 파일에 있는 유즈 엑시오스의 전체 사용법만 한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해보는 걸로 이제 오늘 진도는 마무리를 할게요. 자, 기본 사용 방법이 우리가 썼었던 코드예요. 자, 구조 분해를 해서 지금 파라미터들을 받은 거기, 값들을 받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에 필요 없는 게 있다면 생략해도 돼요.
나는 에러 처리 따위 필요 안 할 거다라고 하면 이거 필요 없고, 나는 로딩바 안 쓸 거다 하면 이거 빼도 돼요. 구조분해의 특징은 필요 없는 건 명시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원형이에요. 자, 이 데이터는 응답 결과로 수신된 제이슨 결과, 로딩은 로딩 여부를 나타내는 불림값, 에러는 에러가 존재할 경우 에러 정보 내장하는 게, 리패치는 요청을 다시 보내고자 할 경우 쓰는 함수. 여기 URL이 백엔드 URL, 패스 파라미터 혹은 쿼리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뭐 포함 안 해도 상관없고요. 자,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조회만 해요. 즉 갯방식으로만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CRUD에 따른 사용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유저 엑시오스에 전달되는 파라미터가 세분화됩니다. URL, 요청 주소, 메소드 겟, 파람스에서 키밸류, 키밸류. 이게 겟방식 전송이에요. 포스트 풋 딜리트는 똑같은데 이름만 바뀌어요. 파람스가 데이터로. 메소드는 포스트 풋 딜리트 중에 하나 입력하면 되고요. 자, 어떤 이 유지 엑시오스는 이렇게 명시를 하면은 요 처리를 페이지 열리자마자 자동으로 해버려요. 근데 포스트 풋 딜리트는 대부분 버튼 누르면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튼 눌렀을 때만 동작할 애들은요, 얘네가 자동으로 동작하면 안 돼요. 입력 수정 삭제 검색끈은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요청을 전송하기 때문에 자동 전송되게 하지 않고 수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매뉴얼 기능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써야 되는 거지 얘가 자동으로 실행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지 엑시오스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게끔 하려면 여기 두 번째 파라미터로 매뉴얼 트루라는 옵션을 하나 더 걸면 이게 페이지 열리면서 실행하지는 않아요. 항상 리패치 함수를 호출할 때만 실행이 됩니다. 이 리패치 함수를 호출하면은 요 정보가 그대로 다시 한번 재탕되는 거예요. 자, 필요하다면 재전송할 때 파라미터 바꿔도 됩니다. 리패치 해놓고 여기 파람스라고 전달하면은 파라미터가 바뀌어서 나가고, 포스트 풋 딜리트는 데이터라고 명시하면 전달이 돼요. 자, 결국 리패치 함수 호출할 때 그냥 파라미터 없이 호출하면은 여기에 있는 요 정보들을 그냥 그대로 다시 재사용하는 거고, 파라미터를 뭔가 주면은 이렇게 뭔가 주면은 처음에 설정했던 이 정보를 그대로 재사용하면서 설정된 것만 바꿔서 실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은 URL도 바꿀 수 있어요. 메소드도 바꿀 수 있어요. 처음에는 get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버튼 눌렀을 때 이걸 포스트로 바꿔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URL하고 메소드는 웬만하면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코드가 오히려 깔끔할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그럼 이 getPost put delete 전체를 써보는 거는 이제 Axios 훅 CRUD 요 예제에서 진행을 하겠죠. 이걸 이제 월요일 날 할 거예요. 오늘은 이 11단원 엑시오스에 지금 연습 문제 하나 들어있죠. 그 연습 문제까지 진행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월요일 날 이거 화요일 날은 아마 14, 14단원 두 개가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 목, 금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월요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목요일쯤에 조금 일찍 끝나든지. 일찍 끝날 리는 없을래나? 아무튼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리액트 다예요. 그럼 이제 시험 봐서 리액트 정리하고 백엔드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0월 말까지 리액트를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일주 정도 조금 더 가는 것 같긴 하네요. 어쨌건
10월 말이나 지금 11월 초순이죠. 11월 초까지 해서 리액트까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쭉 진행해서 12월 초까지 해서 백엔드. 근데 백엔드는 12월 중순까지 갈 수도 있어요. 많이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조금 천천히 나갈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월 초까지 해서 리눅스. 그러면은 우리가 1월 중순까지 대략 텀이 한 1주 정도 남을 텐데, 요 기간 동안은 그냥 여러분들 프로젝트 마무리에 집중하는 기간. 그러면 이제 디엔드 공간. 전체 기간은 그래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했지만 큰 그림에서는 계속 계획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맞추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끝날 때가 보일 때쯤 되면은 다들 비슷하게 하는 말이 딱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매우 아쉽게도 우리는 중광이를 처음부터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요. 아무튼 이게 향후 계획입니다. 계속 염두하세요. 자, 연습 문제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폴더 지금 만들어 놓을게요. 과제 제출. 22년 11월 04일 리액트 엑시오스 훅. 자, 과제 하셔서 여기 오늘자 폴더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따가 중간 신호 확인할 때 만납시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